네, 4.15 총선 지역구 개표는 99.8%, 비례대표 개표는 98.6%를 넘어서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미래통합당은 참패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투표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영일 평론가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상을 했습니다. 네. 66% 정도 될 거다 네네네. 봤는데 현재 잠정 투표율 66.2% 2%. 맞추셨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사전 투표가 워낙 높았고요. 본 투표도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대부분 했습니다.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분산 효과는 있지만 지난 그 58%보다 높아지긴 어려울 것이다가 중론이었어요. 하지만 26.7%를 보고는 좀 놀랐죠. 그래서 대부분 60% 내외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그 본투표도 아침부터 사실은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고요. 줄이 계속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70% 초반대를 예상했던 분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92년도 14대 총선에서 71%대가 나오긴 합니다. 그 이후로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의 와중에 이렇게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은 사실은 이 방역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이제는 우리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는 국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참여의 열망이 더 오히려 솟구쳐 나온 것은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네. 네. 차재원 교수님께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투표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전 투표율이 높기는 했었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산 투표의 뭐 효과인 것이고 실제 전체 투표는 이 정도로 예상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예, 저는 뭐 한 50대 한 중반 네.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일주일 전에 예측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뭐 결과가 제가 틀린 부분은 저는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좋은 오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아주 이 사상 초유의 이런 감염병 사태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당할 수밖에 없다. 아하. 특히 노년층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투표를 갖다가 감염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 방역의 모범 국가를 만들어줬던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도의 정치의식으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이런 그 국가적 재난 사태를 직면하면 할수록 내 소중한 한 표를 통해서 우리의 이 국가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 참여의식, 이런 이 뛰어난 정치의식이 오늘의 이 투표 결과를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전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분 좋은 오판을 하셨다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적표에 대해서요. 이번 총선 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한마디로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 게 총선에서 사실 집권 여당이 이래 압승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잘해서 힘을 모아서 이제 국난을 빨리 좀 극복해달라는 그러한 국민의 의지가 제일 첫 번째 꼽힌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12월 달에 영국에 총선이 있었어요. 네. 총선 결과가 보수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언론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보수당이 이겼다기보다는 노동당이 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승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저는 더 큰 책임은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졌다고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일단 이번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그동안 보수 혁신 못했다. 탄핵 심판되고 난 뒤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명이라는 그 엄청난 사태를 겪고 나서도 보수가 제대로 보수 혁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대한 평가고요. 그 부분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느냐? 네. 그것은 공천 아니겠습니까? 어허. 공천에서 상당히 현역을 상당히 많이 갈았어요. 역대 선거에서 교체율이 가장 그러니까 높은 정파가 상대적으로 항상 좋은 결과를 갖고 왔는데 이번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 수혈한 피가 결국은 다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인물들,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식의 형태가 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컸던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선거 막판에 가장 큰 변수였던 막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강성 우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적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중도표들도 민심을 돌리게 하는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미래통합당이 졌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압승보다 야당의 패배에 지금 차재원 교수님 네네네. 더 방점을 찍으셨고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싶은 것이요. 네. 이기고 지는 게 사실은 이게 여당과 야당의 능력에 기인하긴 하지만 평가를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주체는 국민이잖아요. 유권자이고. 그래서 지금 여당이 이겼다, 야당이 졌다 이 표현보다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제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이건 여당, 야당이 주장했던 슬로건에 기인하는 것인데 저는 국민이 야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다 내고 있고 지금은 실시간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몇십만 명의 동의들이 이루어지고 그럼 정부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정치권과 국민의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가장 느리게 움직였던 그러니까 방역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어디지? 국민의 눈에는 계속 정치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을 도와줘야 되는데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구걸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렇다면 사라지고 재탄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확실하게 국민이 심판을 해준 거라고 봐요. 역대 이러한 정도의 압승 혹은 참패는 없었다. 그럼 그 의미는 국민은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그동안 우리 선거 끝나면 항상 황금 비율을 만들었다. 우리 국민은 균형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엔 균형 아닙니다. 네. 완벽한 불균형이거든요. 어허. 사실 지금 여당의 이 지역구 득표와 야당의 이제 미래통합당의 득표는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이거는 뭐 축구나 우리가 야구로 비교를 해보시면 실력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 국민이 판단했다면 꽈락 이렇게 국민이 심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야당이 완전히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어져라. 사실 그 얘기를 스스로 탄핵 이후에 해왔습니다. 김무성 대표도요. 우리 새누리당은 해체되고 모든 자산을 다 국가에 헌납하고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안 사라졌잖아요. 그 이후에 보수 대통합할 때 3대 원칙을 유승민 의원이 제기했는데 자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라. 개혁 보수로 거듭나라. 이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라.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평했어요. 간판만 바꿔단 거 아니냐. 이건 리모델링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진짜 보수가 돌아와라. 라고 심판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야당이 이 심판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꼼수로 이제 이합 집산하는 형태로 당의 간판 새로 만들 거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 꾸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그러면 지금 현재 4연패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난 총선에서도 한석 져서 새누리당 패배,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패배, 2018년 지방선거 완벽한 패배,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패배를 했잖아요. 그럼 4연패 했으면 정신 차려야죠. 네. 여기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역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위험하죠. 네.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토론을 좀 더 네.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두 분께서 앞서 이번 총선을 평가를 해주셨을 때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최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의 문제점들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오늘의 승리에 그냥 뭐 취해 있을 수만은 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뭐 보세요? 지금 선거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 지금 총선 같은 경우 4년 만에 돌아오긴 합니다만 또 다음 선거가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2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을 정부 여당에게 맡긴 셈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자 국민들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위임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항상 그 선택이 위대했다는 부분은 뭐냐. 언제든지 그러니까 권력이 오만하고 독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네. 다음 선거에 내린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년 정권 더 나아가서는 100년 집권을 하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승리에 자만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승리에서 지금 그 국민들이 이 정부 여당에게 준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일단은 이 국난 극복을 먼저 하라. 그리고 또 이 지금 그 감염병 사태가 극복되고 난 뒤에 지금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후폭풍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지금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치 단계에서 뭔가를 좀 잘해 나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밀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만약 성적표가 좋지 않다고 했을 때는 네. 상당히 그 다음에 허체론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180석이라는 그 의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은 네.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개헌 빼고는 다 모든 걸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야당의 목소리를 안 들을 것이냐? 야당을 그럼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수록 저는 야당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야당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만 저는 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 기대가 이 단순하게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뭔가 좀 더 잘하면 또 박수를 보낼 수 있겠다는 의지도 같이 던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정말 박수 칠 때 잘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저는 정부 여당이 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네, 겸손해져야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지금 정부와 여당이 모른다면요. 그 답은 또 뻔해요. 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만하거나 독주하고 독선하는 정권, 권력, 그건 야당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심판도 그런 의미예요. 야당도 국민의 눈에는 권력인 겁니다. 네. 그런데 협치해야 되는 권력이 협치하지 않고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본질 자체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건 지금 전 국민이 미워서 어떤 감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집단 지성에 의한 심판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수가 건강하게 살아나야 2년 후에 대권에서도 정말 선의의 라이벌이 국민의 선택을 또 받을 수 있는데 국민이 그럼 뭐 하나의 선택지를 내놓고 이번 총선은요 사실은 뜯어보면 이 국민 앞에 차려진 밥상으로서는 최악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요. 네. 비례정당도 이거는 온당한 건 아니죠. 네. 법적으로는 성관이 비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뭐 합법이라고 전제하고 흘러갔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는데 이것도 바로 잡혀야 되는 문제고 편법에 의한 건데 저는 국민들은 그 정치권이 이용하는 편법까지도 활용해서 국민들이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참전한 거예요. 이 지금 격돌 전쟁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면죄부를 준 셈이구나.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이 선거법을 또다시 이제 제대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나오신 김만은 원장님의 말씀을 좀 제가 굉장히 유념해서 들었는데요. 그러한 노력을 이제 바닥부터 다시 해나가야 될 때가 된 거고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정부 여당이 모른다면 거긴 또다시 심판이 따를 거고 정말 엄혹한 채찍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다고 믿고 지금 이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우선 이낙연 지금 후보 당선인의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겸손 강조하고 국민들 경청해야 한다. 이 차 교수님의 이제 이 어떤 준엄한 목소리와 같은 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망각할 수 있거든요. 네. 항상 하다 보면 또 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제동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힘이 있으니까 밀고 가고 싶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코로나19 사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민들은 4년 동안 20대 국회를 꼼꼼하게 평가하고 있다가 마치 교무주임 선생님이 교무수첩을 빼고 학기 말에 다 이 성적을 상벌을 나누듯이 이번에 정말 정확한 벌을 내린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이제 상벌 내용도 국민들은 꼼꼼히 기록하고 있고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고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를 처리한 것이지 그 다음에 또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 총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낙연 후보 네. 이제 당선이 됐죠. 황교안 맞습니다. 후보.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를 받아들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면은 또 그 의미가 맞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낙연 당선인은 국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맞습니다.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우리 당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네. 특히 통합을 하기는 했는데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죠. 이런 언급을 또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전 민생당은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4년 전에 국민의당으로 출발했어요. 물론 안철수 대표는 또다시 국민의당으로 이제 나와서 갈라졌지만 그 사이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또 바른 이 정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 돌고 돌아서 민생당이 됐는데 빵점이잖아요. 이 성적표로 보면 지역구와 이 비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니 2년 이상을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으로 있으면서 말씀하신 화학적 결합이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유승민 이 의원 개, 유승민 개와 손학규 개, 안철수 개가 다 따로따로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또 호남 개,
라고 이제 나뉘어서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손학규 대표가 마지막에 초록색 옷을 입고 민생당이란 이름으로 자 이제 이 거대 양당을 심판하게 해달라. 심판할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렇게 호소하면 국민들이 표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젠 더 이상 실체적인 체력을 갖추지 않은 정당, 정치인에게는 한 표도 주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확인되는 거예요. 이번 성적표는요. 저는 모든 정당, 거대 양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이긴 게 아니고요. 모든 당들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국민들이 들이댔어요. 빵점도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표가 갔거든요. 이번에 안 줍니다. 국민이 무서운 걸 아마 정치인들, 정당들이 깨달아야 되고요. 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정치 마케팅, 장사 못한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차재훈 교수님, 네. 앞으로 민생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뭐 일부 지금 뭐 빠른 관측으로는 사실 지금 원외 정당으로 지금 아까 내몰리기 때문에 뭐 사실 공중분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민생당에 사실 이 지금 이끌어오신 분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리 정치권의 상당한 이 베테랑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배지를 떼는 상황에 놓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경륜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그런 경험과 이게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왜 이러한 그러니까 이 엄중한 사태가 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생당이 4년 전에 국민의당이라는 그 당명으로 상당히 국민적 바람을 일으키면서 원내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 그 작년 아니 4년 전 이 선거 끝나고 났을 때는 이분과는 달리 3당 구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네. 국민들이 3당을 만들어줬던 이유는 이 거대 양당 간의 그 극한적인 대립과 대결을 뭔가 3당의 완충지도로서 네. 캐스팅 보트로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역할이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4년 동안 보여준 것이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과 또 뭡니까 이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분열되고 또 다시 또 합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 계파 간의 갈등, 알력, 대립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식상하고 구태적인 정치 모습으로 비춰서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을 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신들이 잘못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깨어놓는 다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다시 정치적으로 환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똑같이 자신들의 자각과 반성이 먼저 기초되어야만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질 21대 국회가 이제 어떤 모습일지 네, 우리가 앞으로 네.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를 좀 미리 네, 예상을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상당히 국정 동력은 탄력을 받는다. 네. 예, 뭐 일단 앞으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매주 발표가 될 거고요. 또 여당, 야당의 지지율이 나오겠습니다만 한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현상적으로는 여당 독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수는 재건하기 위해서 내부부터 성찰하고 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지금 많이 가야 됩니다. 이번 선거의 실패를 이 미래통합당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할 때는 이번 공천이 왜 잘못됐나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으로 가서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왜 이렇게 뒤늦게 모셔와야 했나.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이 김병준 비대위 체제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끝장 토론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완전히 짓자. 그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 탄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어떤 그 몰락에서부터 지금 미래통합당의 상관관계를 재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내부 분석하느라고 이 지금 여당에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력은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난 극복해야 되고요. 저는 순서가 있죠. 경제 후폭풍 막으면서 경제를 지켜내야 되고 이게 민생이죠. 그 다음에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개혁 과제가 있는데 올 여름이 되면 공수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민들에게 또 일각의 국민들은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저는 21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노력하면서 한 가지는 정개특위가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개정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손보지 않으면요. 다음 총선은 아주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장할 건지 네. 그렇지 않을 건지 그러면 이게 의석을 늘릴 건지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린 것은
의석을 늘리지 않고 300석을 고정시켜 놓고 그 비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 보니까 답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는 일을 만들려면 국민들에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야가 저는 국민들 앞에 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함께 겸손해지겠다. 그럼 두 가지 정도 하면 됩니다. 특권 내려놓는 것 중에 세비를 동결하고 의석을 늘리는 것까지도 검토하게 허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이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저희 국회의원의 배지를 뗄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하. 국민소환제 만들어야죠. 국회의원 파면이 안 되니까 당선되면 4년 그냥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4년 후에 국민 앞에 짠 나타나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걸하는 의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거 안 하게 하려면 상시적으로 저희는 파면될 각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언제든지 사표 주머니에 넣고 국민들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따라왔던 아주 지난한 수건 사업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국민 앞에 하면 저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께서도 21대 국회 과제 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사실 뭐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절대 반지를 낀 셈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가 마음대로 가니까 이제 국회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330일이라는 이 숙려 기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든 아주 급박한 입법 같은 경우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제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협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식을 하고 여야 간 협치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1대 국회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거대 여당과 또 앉아 이 지금 야당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지금 조금 소수 야당이지만 양당 구도다. 양당 구도가 되기 때문에 또 네. 다른 또 극한적인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가면 극복해 나갈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권력 구조에 대한 통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이번에 준연농령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은 다시 거대 양당 구도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강력한 대통령 대통령 권한 집중제와 그리고 또 소선거구 제도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승자 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한적인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 구조를 어떤 식으로거나 분산할 수 있는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의 바꿈이라는 것은 개헌일 것인데 개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다당제를 통해서 연립과 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편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이야기했지만 여야 모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그 공약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를 강화해서 상당히 국민의 눈밖에 벗어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외부인들로 구성을 해서 강력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상당히 문제되는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뭔가 국민의 뜻에 맞도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보완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 박수를 받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도 좀 받아들이고 그 뜻도 좀 듣고 그렇죠.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또 도로 그렇죠. 양당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꼼수 비례정당이라는 걸 1당과 2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그렇게 드러내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금 그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그것은 결국 개헌인데 과연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과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공룡 여당이 네. 이번 총선을 맞습니다. 통해 탄생을 했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똑같이 정치권에 주문을 하셨던 것이 겸손입니다. 네. 특히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바로 그 주문을 해주셨고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이번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두 분께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힘든 상황이죠. 패배자죠. 그런데 이낙연 이 당선인의 아까 말이 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좀 비중을 실어드린 것이 뭐냐면 야당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정말 이제 황교안 대표 고생하셨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이제 덕담, 승자와 패자가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한 획을 긋는 경기가 끝났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당이 독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보수가 건강하게 재건이 돼야 우리가 이 리영희 선생의 책 제목 이 새는 양날개로 난다고 한 것처럼 균형을 잡는 정치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당은 힘이 있을 때 야당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협치의 의견도 많이 먼저 가서 물어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귀찮아할 정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흐름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전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네. 바로 지나간 일요일이 부활절이었는데 정치에서도 하나의 진리가 죽어야 살거든요. 안 죽으면 살아나질 못해요. 근데 좀비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어정쩡한 상태를 너무 오래 끌고 왔다. 완전히 죽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아나 보자. 좀 부활의 의미를 좀 야당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뭐 지금 문제도 당장 논의를 해야 추경비. 되는데 그렇죠. 오늘 그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지금 선거 직후여서 이 네. 임시국회가 잘 작동할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도 그렇죠. 지금 일상으로 고통받고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아직 한참이 걸릴 것으로 네.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잘 작동을 하려면 네. 일단은 야당이 이런 선거 참패 수습을 하루빨리 이제 수습을 해서 네.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 돌아와야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야당의 부활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첫걸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국회가 그렇죠. 첫걸음이요. 본인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100%다 지금 국민들에게 다 지급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실천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아침에 보니까 그 지금 상당히 보수 색채를 띠고 있는 인터넷 언론이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 보수도 얻은 소득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게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 소위 말해서 이번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아스팔트 우파라는 극단 세력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소위 네. 말하는 우리 공화당, 기독 뭐 자유기독 통일당입니까? 네. 기독 통일당, 친박신당 그 같은 그러한 아주 극단 세력들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 상당히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런 강성 우파들의 기대고 뭐 미련을 두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보수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 그 지지층들을 껴안고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난 뒤에 뭐 대안으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을 계속적으로 네. 거론을 하잖아요. 네. 저는 좀 새로운 발상을 하면 어떨까?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인물. 진짜 참신한 인물을 진짜 지금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 노동당에게 졌던 10년 동안 집권을 빼앗겼던 이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보수당 영국 보수당이 브라운이라는 아주 참신한 인물을 선택을 해서 결국 집권에 성공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번 총선의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한 부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네. 상당히 완화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영남과 호남의 표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번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이낙연 당선자가 다 많이 언급을 했어요. 지역주의 문제를 또 언급을 했죠. 사실은 이 유세 과정에서도 영남을 찾기도 했습니다. TK를. 그래서 그것을 잘 풀리라고 기대해 보지만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차 교수님. 예, 뭐 지금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영남 쪽에 세를 다시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해 탈원전 때문에 기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판을 해야 된다는 미래통합당의 선거 공약이 먹힌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그동안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과연 이 영남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이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바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미세 조정 차원에서의 좀 뭐랄까요 수정, 보완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평가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